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부모님과 저, 언니 부부가 같이 가족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형부가 그래도 마스크 챙겨 쓰고 서울 근교 1박 2일이라도 가자고 했고 본인이 예약도 다 하고 준비도 할 테니 걱정 말라는 거예요. 언니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형부가 허풍이 너무 심해서 저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족끼리 여행기를 하는 터라 제 돈도 들어가 있어서 안 가면 그대로 손해라 고민하다 따라갔어요. 그렇게 황당한 강화도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형부는 성인 5명에 적지만 짐도 있으니 SUV를 렌트한다고 했는데 정작 온 차는 소형 SUV였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뭐라 하진 않으시고 그냥 끼어서 탔는데 형부는 밝은 얼굴로 이게 전기로 움직이는 거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거 봐라 하면서 자기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몰아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 듣다가 이건 어디서 렌트했냐고 하니까 웃는 얼굴로 친구한테 특별히 힘들게 빌렸대요. 나중에 내려서 보니까 정말 하허호 이런 번호판이 아니고 일반적인 자가용인 것 같았어요. 그럼 여행 예산에서 렌트비 책정한 돈은 어떻게 했단 건가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낚시를 좋아하신단 말을 듣고 다 같이 낚시배를 타고 나가자 본인이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하니 딱 우리 가족만 탈 수 있게 낚시배를 빌려놓겠다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배를 타긴 했는데 바닷가가 보이는 가까운 바다에 낚싯배가 서더니 여기서 낚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망둥어만 한 10마리 낚은 듯 해요. 그나마 선장님은 다른 배 옮겨 타고 볼일 보러 가시고 저희는 엔진 꺼진 배에 덩그러니. 형부는 그 상황에서 망둥어가 언니를 닮지 않았냐며 히히덕거리더라고요. 나중에 우연히 형부란 선장님이 이야기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선장님이 형부한테 약속한 돈보다 너무 적게 주려는 거 아니냐고 싸우고 계셨어요. 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결국 그 선장님이 운영하시는 횟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하고 어영부영 협의는 된 것 같아요. 저녁에는 회를 먹었는데 저희 가족은 아무도 술을 안 하거든요. 혼자 소주 한 병 마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운전해야겠다 생각하고 핸드폰 내비로 가려고 숙소명 물어봤는데 형부가 펄쩍 뛰면서 자기가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나 음주운전 신경 쓰지 섬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대요. 자기 친구가 강화도 땅 부자 토박이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나 아버지가 놀라셔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저에게 차 몰라고 하니 한참 우기다가 뭐 씹은 얼굴로 양보하더라고요. 취하지도 않았는데 다들 너무 예민한 것 같다면서요. 최고는 숙소였어요. 엄청 넓은 독채라고 했는데 시골 마을에 허름한 구축, 세로로 길쭉한 축사 같은 건물이고 뜨거운 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바라 같은 걸로 그냥 하나의 큰 공간을 반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랑 부모님, 옆 칸은 언니 부부가 자는데 형부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커서 다들 제대로 자지도 못했어요. 전 진짜 너무 화가 났거든요. 제주도나 동남아 갈 생각으로 모은 여행 비용이라 결코 저렇게 가야 되는 돈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잠이 잘 안 오셔서 그런지 새벽에 일어나셔서 산책 간다 하시길래 저도 따라 나서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형부한테 한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 부모님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가만히 있어라. 다시는 네 형부랑 여행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생각해봐도 너무 짜증이 나서 글을 남겨봐요. 예산이 분명 넉넉했는데 그거 다 쓰면서 이런 여행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참고로 이 와중에 언니는 뭐라 안 하고 계속 가족들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추가. 모은 돈이 총 얼마였냐, 형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냐는 질문을 보고 화난 마음에 막 쓰느라 제가 좀 앞부분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요. 일단 모은 돈은 480만 원이었고요. 형부는 결혼하기 전에도 진짜 마음이 안 들었어요. 부모님은 사실 결혼 전에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으니까 기대도 없다 해야 하나? 근데 저는 그렇게 좋게 좋게는 못 넘어가겠어서 언니한테 남은 돈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서 보라카이 가자고
남은 돈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200만 원 남았다는 답변 받았고요. 저는 강화도 1박 2일 여행이 280만 원짜리 여행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언니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원래 있던 금액이 480만 원이 아니고 38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 480인데 100만 원 어디 갔냐고 하니까 글쎄 아닐걸 이러네요. 근데 솔직히 전 180만 원짜리 여행도 아니라고 봐요. 계좌 명의가 엄마인데 엄마가 현금 카드도 안 만드시고 인터넷 뱅킹도 안 해서 딱 통장 하나 있는 걸 언니가 갖고 있어서 가져오라고. 안 가져와도 엄마가 가서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고 해놨고 여행 관련해서 영수증 좀 보자니까 아는 사람에게 아름아름해서 영수증은 없다고 하네요. 추가로 얘기하자면 주로 쓰시는 계좌는 따로 있고 그건 현금카드 있어요. 이 계좌만 없는 거예요. 그게 어제 일인데 언니는 오늘 톡도 없고 전화도 안 받네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부모도 가만히 있는데 손 아랫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라며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같이 여행을 하지 말자는데 전 안 넘어가려고요. 아직 결과 완전하게 나온 건 아닌데 언니랑 실갱이 오래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일단 후기 남깁니다. 두 번째 추가. 언니가 올해 12월에 결혼을 해요. 날짜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양가 상견례에 식장 잡고 집도 구했고 그냥 결혼만 하면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저는 예비 형부 만날 때마다 뭔가 기분이 나빠요. 제가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진실되지 못해 보이고 뭔가 가볍달까? 근데 예비 형부가 말하는 거 보고 있으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비 형부는 춤추는 거 좋아하고 딱히 뭐 하고 싶은 일은 없어 해서 이 직업 저 직업 많이 전전을 하긴 했는데 제가 듣기엔 뭐 이거다 싶게 딱 제대로 한 게 없어요. 형부는 댄서 되고 싶어 했지만 집안 사정과 역량 부족으로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모르는데 그건 사실 별 상관없는 사항이지만 아무튼 좀 뜬금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본인이 강호동이랑 진짜 친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든지 원래 본인 집이 돈이 많았고 지금도 예전 같진 않은데 선산이랑 고향 땅이 부모님 거라든지 참고로 이건 거짓말인 걸로 밝혀졌어요. 본인이 인서울 모 대학에 붙었는데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방 모 대학에 갔다던지 아무튼 되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당장 기억나는 건 저 정도예요. 뭔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딱히 증명할 수 없는 얘기나 막 떠버려 놨는데 사실은 허풍이나 거짓말이었던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속이려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멋있어 보이는 허풍 같은 느낌이라 거슬리긴 했지만 딱히 지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는 게 한계가 있어서 듣다 보니까 아니 대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렇게 뻔히 보이는 뻥을 치지? 사람이 웃음나 싶은 거예요. 언니한테 그거 불편하다고 말을 해봤는데 언니는 왜 허풍이라고 속단하냐? 허풍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설령 허풍이라도 뭐 어떠냐? 남자가 가오 잡느라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듣고 지나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두 번 해야 넘어가지. 자주 그러니까 그러죠. 결국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터져버렸네요. 제가 뮤지컬을 좋아해서 가능한 만큼은 최대한 보러 가는 편인데 저랑 언니, 예비 형부 셋이서 카페에서 뭘 좀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서 뮤지컬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가 뮤지컬 쪽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한국에는 제대로 노래하는 뮤지컬 가수도 없고 다 제멋대로 해가지고 작품을 망친다는 거예요. 짜증이 났지만 그냥 그런가요? 하고 넘어가려는데 저랑 언니랑 뭔가 대단하네요. 같은 반응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그 얘기를 두세 번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뮤지컬 관련 일을 뭘 하셨는데요? 라고 하니까 연출 돕는 일인데 설명해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았다고 하고, 그럼 그래도 그 중에 잘하는 배우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일 나은 배우가 누구예요? 하니까 자기는 뮤지컬 배우 이름 같은 거 기억 안 해서 한 명도 기억이 안 난대요. 대체 무슨 뮤지컬 관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공연 관련 일을 했다면 그래도 아는 배우가 한둘이라도 있지 않나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기억이 한 명도 안 날 수가 있어요?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 자기 말꼬리를 자꾸 잡냐네요. 무슨 자기가 뮤지컬 배우를 꼭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냐면서 왜 시비를 거냐고 화를 버럭 내는데 진짜 놀랐어요. 누가 들으면 무슨 제가 예비 형부한테 욕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언니는 또 왜 형부한테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빨리 사과해라. 당연히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대체 배우 이름을 알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서 저한테 사과하라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언니랑 예비 형부가 윗사람이니까.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다고 사과는 하고 왔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기분이 나빠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예의가 없었던 건가요? 참고로 저 말투 정말 정중하게 여쭤봤어요. 절대 따지는 투 아니었고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세 번째 추가. 역시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진짜 어제 하루 종일 가슴이 답답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도 예비 형부 저러는 거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언니한테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언니가 강행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마지못해 허락하신 상태고요. 저 강호동이랑 친한 사이 드립을 저희 부모님 앞에서 했고요. 저희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서 그땐 그냥 웃으시고 나중에 집에 와서 언니한테 이 결혼 꼭 해야 하냐고 물으니 언니가 저 사람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할 거고 집에서 반대해서 이 결혼 못하면 평생 원망하고 살 거라고 해서 성사된 거예요. 저도 언니가 걱정되지만 본인이 선택한 건데 어쩌겠어요. 전 그냥 언니 부부랑 최대한 교류를 안 하려고 해요. 이대로라면 진짜 대판 싸우고 의절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그냥 최소한만 보고 사는 게 낫죠. 네 번째 추가. 너무 화가 나서 판에서 하소연하고 계속 바빠서 잊어버렸네요. 오랜만에 판 들어와서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실까봐 후기 씁니다. 여행용으로 같이 모은 엄마 통장에는 다음날 제가 은행 가서 통장 긁어보니까 11만 원이 들어 있었고요.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체크카드를 헷갈려서 엄마 계좌로 연결된 체크카드를 본인 건 줄 알고 병원비로 썼다는 거예요. 언니가 최근에 석회화 건염이란 병이 걸렸는데 통증이 심하고 시술을 받아도 계속 재발해서 병원에 자주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알겠으니 언니 돈이 아니고 공금으로 모은 돈인데 채워놔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너는 언니가 아파 죽는다는데 관심도 없냐며 너무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아픈 건 나도 걱정되고 속상하지만 부모님 돈도 들어갔는데 하니까 언니가 버럭 화내면서 부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어린 네가 그렇게 돈돈하면서 왜 난리냐고 하네요. 언니는 원래 그렇게 말 험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점잖고 얌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전화 끊고 너무 황당해서 속상해서 울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에 엄마한테 연락 와서 너희 언니가 아파서 그랬던 건데 돈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정 설명을 다시 했더니 엄마가 들으시다가 오죽 돈이 없었으면 그 돈으로 병원 다녔겠냐라고 하시면서 굳이 돈 없다고 동생에게 말하기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으니 네가 이해하라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 여행 자금 중에 제가 낸 몫은 돌려달라고 하는 제가 돈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언니랑 마지막 정이다 생각하고 돈 얘기 다시는 안 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저번 주 금요일이 아버지 생신이셨는데 저는 목요일 저녁에 미리 갔고 언니 부부는 토요일 날 간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딸이라곤 둘인데 따로 보니까 적적하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또 연락해서 언니랑 화해하면 안 되냐고. 전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집에선 제가 분위기 흐리는 나쁜 년이 되어 있는 걸까요? 엄마한테 하소연을 해도 엄마는 계속 가족끼리 잘잘못 따져서 뭐 하냐? 넌 그럼 언니가 돈 없어서 치료도 못 받는 상황이면 돈 안 내줄 거냐? 너희 형부가 너한테 돈을 빌려달랬냐, 쌀을 빌려달랬냐, 왜 그렇게 싫어하냐, 너랑 다른 성향의 사람하고도 잘 지내야 한다 이러시는데 저만 미치겠어요. 제가 그렇게 너무한가요?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계속 그러시고
아버지도 자매가 화목하게 못 지낸다며 말은 대놓고 안 하셔도 서운해 하시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건 기억이 확실치 않아서 썼다가 지웠는데 어머니 계좌, 체크카드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에게 그 계좌가 체크카드가 있었어? 하니까 넌 왜 이렇게 애가 잘잘못만 따지려 하냐고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냐 해서 그냥 또 마냥 답답하네요. 결국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없었고 언니는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20대 여자입니다. 남편 될 사람은 제가 22살 때부터 사귄 아주 오래된 사이예요. 남친이 28살일 때 만나서 지금 6년째 연애 중입니다. 남친은 성격 자체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일한 취미가 게임인데 그 게임마저 주말에 서너 시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취미가 없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해서 가끔 친구들만 만나서 당구 치고 등산 가는 것과 맛있는 거 먹는 것 외에는 돈을 쓰는 곳이 없어요. 옷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무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딱 평균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남친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대학생일 때에는 저도 참 사칠한 것을 몰랐죠. 주말에 알바해서 대학 생활을 해야 했으니까 한 달 30만 원으로 전공책도 사고 좌석 버스보단 시간이 좀 더 걸려도 1번 버스를 타고 학식도 아까워서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옷도 무조건 오픈마켓에서도 싼 편인 옷을 사 입고 그렇게 1,000원, 20원에도 벌벌 떨며 살았어요. 대학생 때 제가 저를 위해 산 옷이나 액세서리, 가방 등 3만 원이 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 와중에 연애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돈을 아낀 거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를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말을 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알바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돈을 월급으로 받았어요. 이제는 거의 모든 옷을 백화점에서 삽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한 벌씩 사줘요. 다리가 아프면 그냥 택시를 타기도 하고 쉬는 날이 맞으면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그리고 내 자취방엔 항상 온수가 나와요. 이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예전 집에서는 가스레인지에 물을 데워 씻었거든요. 하지만 이전에 힘들고 아끼면 산 기억 때문인지 원래 통이 작은 탓인지 큰 사치는 하지 못해요. 2, 30만 원짜리 가방은 어렵지 않게 사지만 차마 엄청 비싼 명품 가방은 사지 못하겠어요. 거의 백화점에서 파는 중저가의 브랜드들로 작은 사치, 작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사족이 길었네요. 평소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선물을 자주 해주는 편도 아니었고 해주어도 10만 원이 넘는 선물은 딱 한 번 줬어요. 취업 선물로 자취방 좌식 매트리스, 소파 받아본 것 외에는 모두 저가의 선물이었어요. 텀블러, 유리컵, 파우치, 책, 자잘한 생활용품 같은 것들요. 솔직히 서운해요. 데이트 비용도 각 20만 원씩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한테 큰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님에도 저한테 주는 선물이 고작 그런 것이라니. 저는 남자친구한테 노트북, 명품 지갑, 구두, 가방도 사줬고 머리 빠진다고 해서 헤어샵 회원권도 끊어줬는데 물론 남자친구가 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저 구두가 필요하다, 지갑이 다 해줬다 하고 지나가는 말로 말만 했을 뿐이죠. 그럼에도 제가 별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첫째로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인격이 더 소중했고, 둘째로 그 사람한테 비싼 선물을 사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사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고, 셋째로 그 사람에게 허영 많고 사치하는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아직 나를 검소한 여자로 알고 있는데 그 기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적어도 나는 내 남자친구에게만큼은 김치녀라고 불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저희는 얼마 전 6주년을 맞이했어요.
가지고 싶은 것이 있냐는 남자친구의 물음에 저는 시계라고 답을 했고 6주년이 되는 날 제가 받은 것은 3만 원짜리 시계였습니다. 평균보다 연봉이 많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제 입사 동기들, 회사 선후배들의 남자친구는 90%가 대기업 종사자이고 남자친구에게 받은 선물 또한 핸드폰, 대리석, 식탁 등의 가구, 100만 원은 훌쩍 넘어가는 선물을 큰 무리 없이 주고받곤 하는 것을 들어요. 물론 100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바라진 않지만 참 속물적이게도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시계를 차고 일도 못하겠고 학회도 못 가겠고 친구들은 몰라도 회사 사람들에게 자랑은 더더욱 못하겠어요. 선배들은 저보고 그 돈 받아서 명품 가방 하나 안 사고 뭐 하냐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6주년 선물로 결혼을 약속한 사람에게 3만 원짜리 시계 받았다고 진짜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싸우는 와중에 오빠가 이때까지 나한테 해준 선물 중에 10만 원을 넘는 게 쇼파 빼고 있냐? 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친은 상처를 받은 모양이에요. 이제까지 선물을 줄 때마다 가격을 생각했었냐고. 그랬으면 정말 상처라고. 제가 그런 여자인 줄은 몰랐다고 왜 이리 변했냐고 말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냉전 중입니다. 저는 검소한 여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대학생 때의 검소한 생활이, 아니 구질구질한 생활이 저한테는 너무나 숨이 막혔고 힘들었습니다. 지금 크진 않지만 적당한 사치를 하고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는 소비를 하는 지금이 행복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행복해하는 제가 진짜 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면 이런 제 모습을 잃을 것 같아요. 숨막혔던 그때의 생활로 돌아갈 것 같아요. 나를 사치하고 허영 많은 여자라고 김치녀라고 비난해도 저는 지금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화난 남자친구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일주일째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이 너무 길었네요. 저랑 남자친구는 6년을 만난 장수 커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글을 올립니다.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속물적인 건지, 남자친구가 무심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아낄 수밖에 없었던 내 지난 형편도 남자친구에게 받은 선물도 부끄러워 실제로 알고 지내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이리 털어놓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먼저 데이트 통장에 대해서 말이 많으셔서 사족을 붙인다면 제가 22살 때 처음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부터 취업을 하기 전까지 1년 반 정도는 거의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어요. 그게 미안해서 제가 취업을 한 이후에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데이트 비용을 거의 제가 부담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만든 게 데이트 통장이고 제가 남자친구한테 주었던 선물들은 모두 취업하고 나서 준 것입니다. 남자친구한테 받은 선물도 텀블러 빼고는 다 취업하고 나서 받은 것이고요. 취업 전에는 기념일을 챙기게 되는 게 제가 부담스러워서 기념일을 챙기지 말자 했고 남자친구 역시 동의해서 서로 합의하에 선물도 기념일도 챙기지 않았어요. 저한테 여유가 생긴 이후에 크리스마스 몇 주년 단위의 기념일만 챙기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부담한 금액이나 제가 데이트 비용을 부담한 금액이나 지난 연애를 돌이켜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학생 때부터 남자친구가 데이트 통장을 하자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보다 제가 연봉이 1,500 정도 많아서 돈을 쓰는 씀씀이에도 차이가 있을 거라 봅니다. 사실 어제 글을 올리고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와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얼마 전 너 기념일이었지 않냐? 좋은 데서 칼질했겠네 라고 말을 했어요. 참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뭔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남들은 그런 날엔 분위기 좋은 데서 칼질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나는 파스타는커녕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간단히 케이크나 잘랐는데 남들이 말하는 김치년이 허영 많은 여자니 그런 것 되고 싶지 않았고 나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온전하게 혼자 서고 싶었는데 내가 의존적이라 생각했던 여자들이 바보들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은 건 내가 자초한 일이구나. 내가 멍청이였구나. 내가 멍청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친구랑 전화를 끊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멍청했어.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방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정하기 싫었던 사실을 인정하니까 이제서야 후련해지더라고요. 아직 남자친구의 연락은 없습니다. 저 역시 아직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 흘릴 눈물이 없네요. 소비의 가치가 다른 관계라는 댓글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도 남자친구가 그리 계산적인 사람은 아닌데 라고 부정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도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 끈을 놓으려고요. 이게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의 방식이라면 그냥 저는 혼자가 편할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열하는 지금보다는 나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솔로 라이프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긴 연애의 끝에선 우리는 곧 이별을 하겠지만 그 이별이 노래 가사처럼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동안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행복했고, 사랑이라는 마음을 알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언젠가 제 멘탈이 회복되면 그때는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닌 빛내주는 사람을 만나보려고요. 넓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저의 일에 이렇게 많은 응원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사이다 같은 후기는 아니지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바래봅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대로 시댁 전화, 카톡 친구 전부 차단했어요. 현재 맞벌이 중이고 다다음 달에 퇴사 후 전업주부로 전환할 예정이에요. 아들은 5살이에요. 시댁 연락 문제로 몇 번 네이트 글 쓰기도 했었어요. 남편이랑 20번도 더 싸웠는데 그냥 제가 미친년 되기로 마음 먹었어요. 제가 아이 등하원하고 있고 남편보다 제가 좀 많이 일찍 끝나서 집안일 또한 제가 도맡아 하고 있어요. 남편이 야근할 땐 8시쯤 와요. 설거지,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정리, 빨래 싹 다 하네요. 평일에는 완벽하게 못하고 주말 이틀을 내리 계속 청소만 해요. 집안일 때문에도 자주 다퉜었는데 그때만 잘하더니 이젠 아예 손을 다 놓았더라고요. 얼마 전 회사에서 출근 시간을 좀 조정해줘서 제가 여유가 많아져 군소리 없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주말에 청소 혼자 막 하다가 한 번씩 화나요. 왜 내가 이걸 혼자 다 하고 있나? 이러려고 결혼했나? 그럴 때 다툼 시작해봤자 얻는 것도 없어서. 그냥 제가 여유가 더 있으니까 하고 말자 식으로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오늘 정말 열받네요. 저녁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제가 먼저 방으로 들어왔고 남편이 애 씻기다 저랑 씻는다고 난리쳐서 제가 들어가서 씻기고 방에 와서 놀다가 애 재웠어요. 보니까 남편도 잠들라 하기에 거실로 나왔는데 식탁에 배달 음식 먹다 남은 것, 포크, 젓가락, 냄새나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치워지지 않은 그대로요. 심지어 남편이 배달 음식 먹다 빵이랑 우유도 먹었는데 그 쓰레기도 그대로. 정말 참고 있던 모든 게 터져버리더군요. 남편 보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며칠 전에 혼자 애 옷 정리, 가을 겨울옷 정리, 여름옷 꺼내두기, 빨래 전부 다 할 때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가려 했더니 양심은 있는지 갑자기 자기가 치운다고 두라길래 뒀어요. 이 사람 제가 쓰레기 버려달라고 몇 번을 말해야 그때야 버려요. 다 채워서 묶어놓은 거 현관에 있어서 눈에 보여도 절대 나갈 때 스스로는 안 가져가요. 알겠다고 하고 언제 버리나 보자 하고 말없이 지켜봤어요.
그게 3일째인 것 같아요. 재활용 엄청 쌓여서 현관 입구에 방치 중이에요. 그거 보니 진짜 피가 거꾸로 쏟네요. 남편도 나와서 한바탕 싸우면서 얘기했어요. 난 애 케어 다 하고 일하고 집안일까지 다 하고 넌 하는 게 뭐냐고 양심도 없다고 쏘아 붙였어요. 심지어 난 이 상황에 시댁 신경 쓰느라 돌겠다 하면서요. 아무리 편해진 세상이래봤자 며느리는 시댁 가면 일하고 사위는 처가댁 가서 대접받아 오고 시댁 안부는 며느리가 친정은 사위 힘들까봐 전화도 안 하고 오란 말보다 쉬라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막 내뱉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요즘 일이 너무 힘들대요. 그러더니 제가 자기 일할 때 전화해서 언제 와, 언제쯤 끝나 하면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다네요. 시댁에서 전화 오는 거 저한테 2, 3일에 한 번씩 와요. 아들한테 안 하시고 저한테 해요. 같이 있어도 저한테 해요. 그동안 시댁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편한테 말한 거 10번이 넘어요. 전 친정이랑 친한 지인들이랑도 급한 거 아닌 이상 통화 잘 안 해요. 여태 참고 시부모님이니까 어른이니까 착한 며느리 되자 하고 있었어요. 그 말 들으니 뭔가 나사 하나가 나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부모님 전화 내용 빙빙 돌려 좋게 말하셔도 결국은 시아버지가 애 보고 싶어 하신다. 남편은 언제 쉬냐? 너희는 왜 전화가 없냐? 잘 사나 전화해봤다. 라는데 결국 솟뜻은 왜 안 오냐? 왜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냐? 이 뜻 아닌가요? 저 어머님 전화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언제쯤 가야 할지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서 언제 가야 할지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하거든요.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근데 남편이 제가 전화 와서 언제 오냐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네요. 제가 그 기분 이제 느꼈냐고, 우리 이제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랑 그거는 다르대요. 다르겠죠. 남편은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퉁명스럽게 몰라, 해봐야 알지, 끊어 하고 끊거든요. 전 시부모님 비위 맞춰가며 전화 받고요. 그래서 나 앞으로 너한테 전화 일절 안 하겠다. 지금부터 시댁 전화 전부 차단하겠다 하고 차단해 놨어요. 앞으로 일은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전 이제 전처럼 착한 며느리 흉내 못 내겠어요. 남편은 저희 집에서 대접만 받고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데 전 스트레스 풀로 받으면서 시댁 가서 일하라고 우리 부모님이 저 키워주신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라도 제 편이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면 참겠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결혼이 아닌 파출부의 대리효도는 더는 못하겠네요. 추가. 어제 다투고 제정신 아닌 상태로 글 올리고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네요. 댓글 달아주시고 같이 화내주신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후기 남깁니다. 사실 후기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직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오전에 남편이 일찍 출근하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카톡 남겨놨더라고요. 무시하고 애 등원시킨 후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달리는 댓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댓글들 절대 퇴사하지 말아라인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요즘은 여자들도 커리어 쌓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 정말 많죠. 저도 출산 후 운 좋게 집에서 가깝고 정말 괜찮은 직장 구해서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와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남편도 포함이겠죠. 저 출근하면서 애 등원시키면 거의 1, 2등으로 등원해서 퇴근 후 최대한 일찍 찾으러 가도 아이들 신발은 많아봤자 세네 개뿐입니다. 1년 이상 보내고 나서야 좀 익숙해졌을 뿐 남아있는 아이들 신발 개수를 세어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정적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아이가 아프면 정말 힘듭니다. 시댁, 친정 모두 부모님들께서 맞벌이 중이셔서 아이가 아파도 맡길 곳이 없습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적이 있는데 수족구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다 나았다는 확인서 받을 때까지 애 등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때 정말 많이 친하지도 않은 친척한테 아이 맡기고 집 가는 길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아이도 남편도 모두 힘든 시간이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남편 일도 많이 자리 잡고 월급도 남편 외벌이로 새 식구 생활하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상황이 되면서 제가 퇴사 후 아이를 전담하기로 합의 봤던 겁니다. 저도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몇 번 집안일 때문에 다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리스트까지 만들어가며 서로 집안일 정해서 하기로 했었고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었죠. 퇴사한다고 회사에 말했을 때 대표님께서 조금만 더 있어주면 좋겠다고 당분간 시간 조정을 해주셨고 제가 여유가 많아지니 남편이 본문 그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저도 어제 다툴 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유 조금 있다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전업주부 하면 어떻게 행동할지 눈에 뻔히 보인다고요. 오늘 댓글들을 보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선 퇴사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인수인계까지 마친 상황이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여성 교육 이것저것 찾아보니 마침 저희 집 가까운 센터에서 제가 배우고 싶어 했던 분야가 4개월 동안 배운 후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입사 전 배웠었던 분야랑 같은 분야입니다. 기간도 제가 퇴사 후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라 딱인 것 같고요. 4개월 열심히 배워 국가 자격증 취득 후 내년엔 제가 원했던 일을 조금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배우는 게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저도 자리를 잡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링크 그대로 카톡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많이 잘못했다고 노력해보겠다고 하겠지만 저는 진심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매번 해놓는 변명이기에 이번에도 별로 믿음이 가진 않아요. 제가 두서없이 작성한 글에 많은 분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환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제 인생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 제가 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장모님 생신 선물로 5,000원 드렸습니다. 제목만 보면 저 정말 한심한 사위입니다. 5,000원인 이유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40살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1년 반 됐습니다. 한 달 월급이라는 것보단 제가 일한 만큼 일당, 연장, 야간수를 합쳐서 한 달에 받는 시기라 매달 월급이 달라서 정확하게는 기재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최소 450은 받고 많이 받는 달은 6에서 700만 원 받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11시입니다. 밥은 회사에서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급여 통장 자체가 와이프에게 있고 전 매달 용돈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10,000원. 처음에는 이걸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정말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과 담배 한 모금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가끔이지만 편의점에서 탄산음료도 사 먹습니다. 저거 다 해결하고 남는 돈은 하루에 대충 3,000원 정도 되는데 그거 모아서 오토바이 기름값 하면 정말 하루 10,000원으로 아둥바둥 삽니다. 혹여 줄자라도 고장나는 날이면 저 3,000원에서 또 쪼개서 일주일을 모아서 공구 사고 공구가 고장나거나 일하다가 잃어버리면 그 주는 정말 힘들게 버팁니다. 장모님 생신이라 며칠 전에 처가 식구와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처형 남편이신 형님과 처제 남편인 동서가 장모님에게 돈을 드리는데 밥 먹다가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와이프에게 따로 받은 돈도 없고 지갑에는 딸랑 5,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하나. 분위기가 이상하게 저한테 집중되고 저는 뭐 준비한 거 없냐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죄송하다면서 그냥 지갑에 있는 5,000원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것뿐이네요. 나중에 땡땡 엄마 통해서 용돈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했는데 여기서부터 와이프는 똥 씹은 표정.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 안 하지만 노가다가 어쩌고 저쩌고 수입이 일정치 않네 어쩌네. 와이프가 그냥 느낀 그대로 쓰면 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냥 앞에 있는 술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는 중에 갑자기 처형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머, 제부, 지금이라도 다른 직장 알아봐요.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서 땡땡이가 지금 여유가 없나 보네. 저 나름대로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전역하고 계속 이 일 하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남들보단 내 시간이 없을 뿐이지 어디서 돈 못 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갑자기 우리가 띵해지고 실수할까봐 제가 오늘 일하고 와서 많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 와이프랑 같이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와이프 운전하면서 엄마 생일인 거 한 달 전부터 말했는데 5천 원이 뭐냐고 막 뭐라고 하길래 나 하루에 10,000원 받아. 너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시켜 먹는 그 배달 음식 값도 안 되는 10,000원 받으면서 어떻게 돈을 모으고 네가 센스가 있었으면 나한테 따로 돈 봉투를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자기 친구들 남편들은 용돈 모아서 이럴 때 다 쓴다고 말하는데 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루 10,000원, 한 달 일요일 쉰다 치면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어떻게 돈을 모을 수가 있는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고기에 소주 한 잔 못한 지도 1년이 돼가네요. 누가 쏜다고 할 때나 그때 가서 한 잔 얻어먹고 회식 때나 같이 한 잔 하고 정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내가 왜 결혼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에서 말도 못하고 말하면 제쳐 욕하는 것뿐이 안 되고 속으로 답답하기만 있기 뭐해서 익명을 통해서나마 어디서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추가. 댓글 읽어보고 느낀 점이 제가 멍청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라 보인다. 모자르면 모자랄 수도 있죠. 그동안 와이프 믿고 맡긴 통장에 돈이 별로 없네요. 모자라면 모자란 게 아니라 모자란 놈이네요. 그리고 도박이나 바람이나 그런 적 없어요. 바람은 필 시간도 없고 와이프에게 미안한 짓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5천 원. 정말 지금 생각해도 나중에 생각해도 이불킥 하고 싶은 그런 장면이고 평생 기억에 남을 못난 짓이네요. 조언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드릴게요 라는 말을 못하고 드렸던 제가 정말 생각이 없었네요. 그리고 자작이네 라고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자작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적어도 컴퓨터 끄면 지금 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 현실엔 통장에 800만 원이 있고 와이프는 인터넷에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거냐.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것들 다 헛소리다 뭐다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 처갓집에 간다고 딸 데리고 나가서 혼자 공허하네요. 그리고 오늘 쉬면서 혼자 술 마시는데 내가 왜 지금 혼자 술 먹고 있지 하면서 핸드폰 보는데 정말 전화할 사람이 없네요. 결혼하고 나서 그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있던 친구들, 동료, 막상 연락할 사람이 없네요. 허탈하네요. 돈 아낀다고 내 차 주고 난 비 오는 날 빼곤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그동안 돈 어디에 썼는지 통장 카드 내역 보니 이해 못할 것이 많네요. 백화점과 처갓집에 큰돈 보내고 저희 할머니에겐 매달 20만 원 보냈네요. 아,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제 할머니이자 부모님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억울해서 눈물이 너무 나네요. 난 하루에 10,000원에 아둥바둥 살았는데 결혼하고 6개월 동안은 일을 많이 안 했지만 딸 태어나고 정말 매일 죽어라 일하고 점심 먹고 1시간 쪽잠, 저녁 먹고 30분 쪽잠 자면서 월급 600만 원 이하로 준 적이 없는데 지금 통장에 80만 원이라니. 지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나는 회사에서 새끼 주는 거 꾸역꾸역 먹고 몸이 힘들어서 비타민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3만 원 주길래 2만 5천 원짜리 사고 5천 원 챙기면서 좋아했던 내가 진짜 등신이네요. 와이프 결혼 전엔 은행에서 일해서 돈 관리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결혼 전에 막 적금 어떤 게 좋고 어느 은행이 좋다라고 설명해 줬는데 그 적금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지금 계속 통장 내역 보니까 처형한테도 좀 큰 돈 보냈네요. 그 얄미운 사람한테도 돈 보낸 거 더 어이가 없네요. 억울하고 눈물 나고 더 이상 글 못 쓰겠네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그냥 푸념이나 하고자 한 것이 많은 분에게 관심을 받아서 놀랐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정신 차리라고 쓴소리 해주시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변명하자면 가족을 믿지 못한다면 누굴 믿어야 할까요? 저는 그냥 믿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의 미래에는 행복하고 좀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맨정신으로 감이 잘 안 잡히네요. 그냥 그 후 이야기를 순서대로 하자면 혼자 술 먹고 있는데 같이 일하던 동생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판 보고 연락드렸는데 혹시 형님이냐고. 그렇게 전화하고 만나서 오랜만에 술 마셨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술값으로 20만 원 썼네요. 이 간단한 걸 그동안 못하고 살았네요. 그리고 다음날 은행 좀 다녔습니다. 혹시나 다른 통장에 돈이 있을까 해서. 하지만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급여 통장 새로 만들고 카드 다 정지시켰어요. 위에 글엔 쓰지 않았지만 결혼 전에 통장에 1억 8천 정도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억울했어요. 와이프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 돈 다 어디에 있냐고. 그랬더니 처갓집 도와주고 처형에게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디에 있냐 물어봤더니 생활하다 보니 돈을 다 썼다라고 하길래 그럼 적금은 들어놓은 거 있냐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혹시 너 이름으로 적금 든 것도 없냐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집에 언제 올 거냐라고 하니 자기 욕하는 글 쓰고 욕먹게 하니까 좋냐고. 사람들이 이혼하라고 하던데 이혼할 거냐고. 왜 자기 이야기 안 들어보고 그런 곳에 글 써서 왜 자기를 욕먹게 하고 자기 가족들 욕먹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욕을 먹는 거고 내가 결혼하고 친구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개인적인 교류가 없다 보니 자연스레 멀어져서 난 어디에도 말할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글을 썼다. 그리고 난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너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려 버렸다. 내가 방관한 것도 있지만 도를 넘어선 것 같다. 집에 들어와라.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라고 전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들어와서 장모님에게 전화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 전부는 아니어도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말하며 우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땡땡이 집에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집에 가니 와이프가 혼자 와 있더라고요. 얼굴 보면 할 말이 많았는데 막상 보니 답답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기는커녕 TV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은 자기 기분이 가장 최우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미안하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었으면 다시 시작하자 라는 마음으로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 너랑 사귀면서 네가 나한테 수없이 헤어지자고 해도 난 너에게 헤어지자고 한 적 없어. 왜냐하면 네가 그 말 할 때마다 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난 적어도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가 않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상처 주지 말자는 마음으로 너에게 화 한 번 안 냈어. 그런데 이젠 나도 지쳤어. 너한테 상처되는 말 한 번만 할게. 땡땡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하니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딸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나가서 담배 하나 피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키운다면 잘할 수 있을까? 일은 어떻게 하지? 옮겨야 되나? 이제 돌진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아이들 돌봐주는 곳이 있을까? 그냥 꾹 참을까? 별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내 자식만큼은 부모 사랑받으면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저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주위에서 좋아하는 걸 덜 열심히 하며 살고 싶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이렇게 안 살고 싶더라고요.
담배 피우고 들어가서 난 지금 이 마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아이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진 못했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저는 집에 있고 와이프는 다시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장모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번 와서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그래서 처가댁으로 갔습니다. 장모님, 처형, 처제, 와이프 이렇게 넷이 있더라고요. 처형 얼굴 보니 욱하고 화를 낼 뻔했으나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칠 용기가 안 나 그냥 인사드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이 첫 한마디를 꺼내더라고요. 같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글을 쓰고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처형, 와이프가 처형한테 5천 넘는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던데 그거 벌써 1년 전인데 언제 주실 겁니까? 라고 하니 자긴 와이프가 빌려줬고 와이프 돈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형, 제 명의 통장이고 처형 통장 보면 제 이름으로 간 건데 그리 말을 하십니까? 정말 몰랐다고요? 그리고 장모님, 저 지금까지 하루에 10,000원 받으면서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최소 400 넘는 돈 주었습니다. 많게는 750만 원 줬고요. 그리고 통장에 1억 8천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통장에 8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결혼한 지 1년 반 지났습니다. 그중 5천만 원은 처형에게 갔고 장모님 이사 가실 시기에 1억 넘는 돈이 빠졌다. 그건 그렇다 쳐도 나머지 돈은 단체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돈 모으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땡땡이가 따로 돈 모은 거 없다고 하니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 장모님께선 와이프 감싸려고 자기가 빌려달라고 했다고 처형내도 형님이 일 그만두면서 빚이 생겨서 자기가 와이프에게 빌려달라고 했다. 다 자기 잘못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처제가 한마디 하는데 엄마가 왜 다 책임을 지냐고. 엄마 이사할 때 언니가 자기 퇴직금이라고 하면서 돈 보냈고 큰언니는 작은언니 볼 때마다 자기도 도와달라고 빌려달라고 한 건데 왜 엄마가 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냐고. 그리고 언니들도 형부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핑계가 아니라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형부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글 쓰기 전에 솔직히 털어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하고 장모님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랑 와이프, 처형, 셋이 남았는데 서로 어색하게 쳐다만 보다가 처형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쁜 뜻으로 그런 말 한 게 아니라고 그냥 웃자고 그 자리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냥 얄밉더라고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다 안 풀리더라고요. 와이프랑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부탁해서 저랑 와이프랑 둘이 나와서 공원으로 가서 3시간 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들을. 결론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아이 엄마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로 월 1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그냥 장모님 도와드릴 때 빠져나간 돈, 그리고 처형에게 빌려준 돈, 그걸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같이 술 마셨던 동생이 알려줬어요. 제 이야기가 유튜브에도 나오고 후기도 기다린다고. 그래서 나름 후기 열심히 써봤습니다. 뒤집고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결말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욕도 많이 먹고 공감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정말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5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되어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일단 저희는 결혼 전에 와이프의 요청으로 결혼 계약서를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다는 걸 밝혀둡니다. 아이는 갖지 않기로 했고요. 각자 인컴은 각자가 관리하고 공동 생활비 내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쓰던 절대 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것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명절은 각자 집에서 당일치기로 들리며 무조건 외식으로 하고 밥 한 끼로 끝내기.
제사든 뭐든 각자 알아서 챙길 것, 집안일 분배하고 정확히 갈라서 할 것 등 많네요. 골자는 판에서 말하는 반반 결혼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금슬이 좋으시고 저희 부부에겐 알아서 잘 살아라, 연락받는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시라서 지금까지 문제가 난 적은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정확히 갈라서 했고요. 전 빨래 요리를 하고 와이프는 청소, 정리 등을 맡아서 하고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거의 베프 느낌이죠. 연봉은 저희 둘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고요. 300 초중반쯤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만이었던 것은 생활비가 결혼 초기에 엄청나게 빨리 없어지기에 이게 뭔가 했는데 와이프가 엄청 비싼 화장품을 생활비에서 샀더군요. 거의 달마다 120 정도 몇 개 돌아가며 사는데 생활비로 감당이 안 되더군요. 빡쳐서 저도 생활비로 게임들 사재기 시작했습니다. 20만 원쯤 쓰니까 바로 태클이 들어오더군요. 왜 개인적인 물품을 생활비에서 쓰냐길래 너도 화장품 사길래 나도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물품 산 거다 했더니 화장품은 생필품 개념이랍니다. 하여간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 줄이자면 결론은 생활비에서 달에 200만 원 이하로만 화장품 지출하는 것으로 지어졌습니다. 뭔가 억울했던 거 다 쓰고 앉아 있네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반반 지켰다는 말입니다. 5년 정도 살면서 서로 다 이해했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존중이 이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담배를 끊으면서 사기 시작한 로또가 얼마 전에 2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세금 떼고 5천 조금 안 되더군요. 담배 피고 싶어서 편의점을 기웃거릴 때마다 그냥 로또 한 잔씩 사서 나오며 금연 결심을 다졌었습니다. 그게 또 나름 삶의 활력소가 되길래 지금까지도 습관처럼 몇 장씩 샀었습니다. 평일에 서너 장 사다 보면 발표일까지 굉장히 즐겁더군요. 와이프에게는 딱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동생에게만 얘기했었습니다. 단 얼마 당첨인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동생을 유럽 여행 보내줬습니다. 와이프도 2년 전에 부모님 서유럽 보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던 와이프가 제 동생하고 간만에 이야기하다가 제 로또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나 봅니다. 얼마 당첨되었는지 묻더군요. 서로의 돈은 절대 노터치잖아. 왜 그런 걸 물어봐? 했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 배신감을 느낀답니다. 서로 받는 월급이야 당연히 노터치지만 부부끼리 좋은 일도 나누지 않는데 그게 부부냐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도 말을 안 해서 동생한테 그런 말을 듣게 하냐고 합니다. 본인이 당첨되었다면 인간으로서 시부모, 자기 부모 둘 다 여행 보내드렸을 거랍니다. 어차피 돈 관리는 각자 하는 거 아니냐, 갑자기 왜 그러냐 했더니 갑자기 생긴 돈에 복권 당첨금 같은 건 부부끼리 나누는 게 당연하답니다. 와이프에게 당첨 사실을 숨기고 혼자 돈 쓰고 시댁 여행 보내드리는 쓰레기는 저밖에 없을 거랍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무슨 인생이 바뀔 엄청난 금액도 아니고 몇 천입니다. 물론 당첨 금액은 와이프에게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보여준다면 그제서야 알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뭔가 당첨 사실에 붕 뜨는 기분도 아니고 그동안 복권 사는데 부은 돈을 생각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번 걸까 하면 기분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해서 상을 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용돈 아껴서 산 로또 당첨금을 정말 와이프와 나눠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결론이 났습니다. 이 글을 와이프에게 보여줬고 오늘 앉아서 6시간 정도 돈 얘기 등을 나눴습니다. 결론은 와이프는 실비보험 하나 외에 들고 있는 보험이 없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떻게 나 아프면 500 주고 끝낸다고 하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그럼 내가 아플 때 돈 없으면 어떡할 거냐 물어보니 그걸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고 합니다. 너같이 이기적인 남자한테 내가 왜 돈을 줘야 되냐고. 나 아프면 바로 버린다는 사람한테.
그래서 담담하게, 나도 딱 똑같은 마음이다 했더니 이혼하자더군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혼자 나와서 재산 정리할 것이 있는지 뒤적거리며 생각하는 중입니다. 아파트만 나가고 대출 갚고 몇 천씩 돌려받고 물건 챙겨 나가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옷 좀 챙기고 게임기 챙겨가고 쇼파랑 요리도구 챙겨가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알아서 챙겨가든지 말든지 사실 후련하네요. 밀려있던 숙제를 끝마친 기분입니다. 제 스스로도 납득이 가지 않던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정말 혼자 잘 놉니다. 아내와 관계도 안 한 지 몇 년 됐습니다. 이제 끝나는 마당이니 숨길 것도 없네요. 아내였던 사람의 새로운 행복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회사 근처로 작은 방을 알아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대충 제가 궁금해하던 건 해결이 되었기에 이게 마지막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답변 드리고 싶은 공통적인 댓글들 답변하고 이만 가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 사실을 왜 숨겼냐? 숨긴 게 아닙니다. 원래 생색내는 것도 안 좋아하고 동생에게 말한 것은 제 돈 아깝다고 부모님만 보내드리라고 한사코 거절하길래 복권 당첨된 돈이니 부담 없이 갔다 와. 딱 이 정도로 말했습니다.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통해 전해 들으셨을 수는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제 돈이 늘어났을 뿐이고 어차피 서로 돈 나눌 것도 아닌데 와이프에게 말해봤자 놀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말을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5년간 지켜온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두 번째, 화장품 120만 원이 무슨 말이냐, 주작이다. 그쵸? 이거 일반적인 상황 아니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달 180, 두 번째 달 80, 세 번째 달 100, 이 정도 나갔습니다. 네 번째 달부터 20으로 합의한 겁니다. 그때 계산했던 거라 정확한 내역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혼여행 때 면세점에서만 거의 100 이상을 생활비 카드로 긁은 걸로 기억합니다. 추가로 더 사서 저 금액이 나온 거고요. 세 번째 달에 오히려 두 번째 달보다 더 금액이 오르길래 도저히 못 참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리 화장품을 빨리 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껴서 쓰는 편이랍니다. 6개월이나 쓴 게 마침 지금 다 쓴 거고 면세점에서 에센스, 크림 등을 산 건 그게 경제적이라 그랬답니다. 색소 화장품들도 비싼 거 안 쓰고 중저가 라인으로 쓴답니다. 똑같은 화장품을 산 게 하나도 없답니다. 이것저것 얘기해 주는데 듣다가 포기했습니다. 하여간 절대 다 써서 다시 산 건 아니랍니다. 세 번째, 아플 땐 어떡하냐? 당연히 병원비는 각자 부담해야죠. 자주 병문안은 갈 겁니다. 뇌경색 등 요양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도 제 보험은 넉넉히 넣어 놓았습니다. 와이프도 아마 잘 준비하고 있겠죠? 만약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친정 어머님과 연결시켜 드릴 겁니다. 한 500만 원 정도까지는 보태줄 의향이 있습니다. 다들 저희 부부 같은 결혼 생활을 부러워하리라 생각했는데 여자분들 중에도 그게 무슨 결혼이냐, 이혼해라 이런 댓글을 보며 좀 충격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나 그런 생각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아니더군요. 그리고 저희 평소에는 굉장히 사이 좋습니다. 같이 맛집 다니고 저녁에는 카페 가서 한두 시간씩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며 스트레스 풀고 주말에도 같이 여행 가기도 합니다. 다만 암묵적으로 돈 얘기만 피해왔던 겁니다. 얼마 버는지, 얼마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등의 이야기들만 피하는 겁니다. 각자 서로가 돈 관리를 잘할 거라 믿는 느낌이랄까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로또 당첨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저희 부부같이 사는 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전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다 털어놓을 곳이 없고 너무 답답해요. 처음으로 익명으로 글을 씁니다. 글이 길어질 것 같아요. 결혼 5년 차의 난임 부부입니다.
허니문 베이비부터 기대했지만 안 됐고 1년까지는 별 걱정 없이 아이 기다렸는데 1년차가 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떨리는 마음으로 산부인과 난임센터를 찾았어요. 저와 남편 둘 다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건강하다니 마음 편히 기다려보자 하여 보약도 먹고 아이 가지는데 도움된다는 음식 챙겨 먹고 부부가 주말마다 같이 등산 다니는 등 노력하며 아이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뒤로 시간은 지나가는데 아이는 와주지 않았고 고민 끝에 본격적인 난임 치료를 받기로 하였어요. 인공수정과 시험관, 1차 실패, 2차 실패. 자연적으로 아이 기다릴 때도 매달 실망이 컸지만 시술을 받고 제발 착상되길 기원하며 기대하다가 임신이 안 되었음을 확인하는 건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몸이 많이 붓고 체중이 늘어나더라고요. 먹는 양은 오히려 줄였는데도 날이 갈수록 살이 찌는데 호르몬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후유증이라더라고요. 몸매 망가지는 건 아이 가지는 데 비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그저 담당 선생님 지시에 따라 계속 호르몬제를 먹고 호르몬 주사를 투약했고 때 맞춰 시술을 받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아이는 와주지 않았어요. 저의 상태가 점점 불안해 보인다며 걱정하는 남편과 상의 끝에 난임휴직을 결정했어요. 제 직업은 2년까지 난임휴직이 가능해서 상사에게 보고드리고 난임진단서 제출하여 곧 휴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1년 휴직을 우선 냈어요. 난임 휴직으로 푹 쉬며 준비하니 금방 아이가 생긴다는 이야기들을 들어 희망적이었어요. 하지만 1년 휴직 동안도 아이는 와주지 않았고 결국 1년 더 연장 신청을 했어요. 그때 병원도 옮겼어요. 그 전 병원은 큰 산부인과에 속한 난임센터라서 임산부들과 섞여 진료를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배부른 임산부만 봐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내 모습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난임만 전문으로 보는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통원 가능한 거리 내에서 제일 유명한 난임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희망을 품고 하라는 건 다 했습니다. 아이 가지는데 좋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했던 1년, 여러 번의 고통스러운 시술과 설레는 기다림, 그리고 무너짐. 결국 저는 호르몬 부작용으로 퉁퉁해진 몸으로 마지막 난임휴직을 다 쓰고 아이 없이 복직했습니다. 2년간의 희망을 다 쓰고 빈털터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아마 크게 우울증을 앓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늘 저를 어루만지며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해줍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주고요. 그 뒤로 1년이 지났네요. 아무런 시술도 받지 않고 저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만을 챙겨왔어요. 부작용으로 찐 살도 다 빠졌고 안 그래도 저 하나밖에 모르던 남편이 더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덕에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이제 많이 회복됐다 싶어 두렵지만 다시 한번 난임병원에 다녀볼까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고생하는 저희 부부 때문에 양가 부모님, 집안 어르신들 다 마음 많이 써주시고 늘 용기 주셨어요. 너희 탓이 아니다. 하늘이 하는 일이더라. 마음 편히 먹어라. 그런데 단 한 사람, 저의 손위 형님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형님은 유난히 저한테 날카로웠어요. 나이가 저와 동갑인데 나이 때문인지 자신을 형님 대접 안 한다며 시부모님께 이상하게 말하고 아주버님을 내세우거나 본인이 직접 하거나 저에게 화를 내는 일이 많았어요. 이유는 늘 형님 대접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어요. 참고로 저는 형님 소리 깎듯이 하며 예의 있게 했습니다. 저는 결단코 형님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나 싶어 왜 그러시냐, 내 어떤 행동이 이상했는지 물어도 딱히 집어 말하지도 않고 싸움만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나오는 형님 때문에 당황했지만 나중엔 사람 자체의 인성이 그렇구나 받아들이고 최대한 피하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막 싸워주기도 했는데 늘 저 애를 나쁜 쪽으로 교묘히 몰아가더라고요. 시부모님 앞에선 늘 웃으며 우리를 챙기는 듯 행동하여
저를 미워하는 걸 주위에 티내지 않는 기묘한 사람이에요. 피하는 게 답이다 싶었어요. 형님은 저보다 1년 늦게 결혼했는데 제가 난임을 겪는 동안 딸 하나를 낳았고 둘째 딸을 품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저를 미워하던 형님은 그 기간 동안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의 첫 임신 16주에서 17주 차쯤 가족 행사에서 봤는데 아직 배가 많이 나오지 않은 때인데도 마치 만삭처럼 허리를 짚고 배를 내민 채 아, 애가 움직이네 하며 계속 제 앞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저의 건강에도 관심도 없을 사람이 어른들 앞에서 저에게 동서, 살 많이 쪘네. 애 가지려면 좀 빼지 그래. 비만이 원인인 거 아냐? 라며 걱정하는 듯 제 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나의 자격지심인가 아무리 다르게 생각해 보려 해도 저를 놀리는 행동인 것 같았어요. 제가 난임휴직을 결정하고 시부모님이 용기를 많이 주셨어요. 한우도 보내주시고 흑염소도 보내주시고 참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난임휴직 중 어느 명절날 형님은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던 중이었어요. 형님이 애기 태동이나 애기 크기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니 친척 어르신 한 분이 그래 땡땡이네는 휴직했다며 하고 저에게로 화제를 돌리시더라고요. 사실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했지만 물으시니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며 아유 우리 땡땡이가 직장에서 휴직도 되고 대단하죠 하면서 아기 얘기보다는 제 직장에 대한 칭찬으로 이야기를 넘겨주셨어요. 그러자 형님이 픽 웃으며 뒤에서 난임휴직의 자랑이야? 웃으며 중얼거리는 겁니다. 제 앞쪽에 계시는 어른들까지는 안 들리고 딱 저까지 들리는 목소리로 너무 황당해서 돌아보며 네? 했더니 오빠 나 배 땡겨 하며 아주버님을 부르더군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재차 물으니 아 배야 하면서 배 잡고 아주버님 부축받아 방으로 들어가는데 더는 안 했어요. 형님한테 시비 걸어서 뱃속 아기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몰아갈 사람인 걸 이미 알거든요. 그렇게 그때 형님 이야기를 남편에게 따로 했더니 남편이 나서서 저와 형님을 못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 뒤로 형님 출산까지는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아예 안 보긴 힘들어 출산 뒤 아기 데리고 있는 형님을 마주치기는 했는데 저를 보고 묘하게 웃는 그 얼굴이 너무 싫더라고요. 괜히 제 앞에 오더니 작은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예요. 하며 애를 쑥 들이밀기도 했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대사도 이상하고, 그리고 제가 2년의 난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한참 일하고 있을 때 최근 형님의 둘째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주차가 꽤 되었는데 시부모님이 저에게 최대한 안 알리려 하셨대요.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알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첫째 때도 그렇고 둘째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조카에게 무심하냐며 재수씨 애 안 생긴 게 우리 와이프 때문이냐 왜 네 형수 안 챙기냐고 네 형수 서럽다고 운다고 마음 심보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막말을 했다고 해요. 순둥이 남편이 욕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울 정도였어요. 남편은 그 길로 시댁에 전화해서 형이랑 형수가 있는 이상 다시는 집에 안 가겠다 통보하고 저도 시부모님한테 아무 연락 못 받게 하고 있어요. 난임병원을 다시 다니는 문제로 남편과 상의하던 때였는데 저의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네요.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또 그렇게 미운 사람한텐 나에겐 와주지 않은 아이가 순조롭게 쑥쑥 생기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내 모습도 싫어요.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러는지. 난임으로 형님이라는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이 기분, 나에게 하나 도움 안 될 감정인데 왜 이리 떨치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주위에 말하긴 너무 힘들어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위로와 조언을 구하려 이 밤에 긴 글을 썼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